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관천사입니다. 제가 이제 신경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만 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이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로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알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신경계에서 나는 문제가 8개 정도, 많으면 10개인데, 이 정도 개념만 뭐 안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이지, 꼭 이것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서두에 말씀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호사 국가고시는요. 간호사의 최소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적어도 간호사라면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래, 여러분이 간호사 됐을 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국시를 또 이렇게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이유도 같이 맥락을 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이것 정도는 중요하다라고 이것 정도는 갖춰야 되는 최소 역량을 위해서 이것 정도는 갖춰야 되는 지식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출제되었던 어떤 주제별로 제가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에서 왜 파킨슨하고 ICP 상승, 그 다음에 뇌졸중, 뭐 이런 것은 좀 다 다뤘잖아요. 이제 나머지 부분이요. 뭐 신경, 관한 것, 그 다음에 뇌전증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경추 손상, 또 흉추 손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에서 길랑 발해하고 중증 근무력증, 또 뭐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뇌수막염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경에서는 그 안면신경하고 3차 신경통에 관한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출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제7번 뇌신경, 안면신경에 관한 것을 한번 개념을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면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뭐라고 해요? 벨스 팔시 안면신경 마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인은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언노운이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허혈, 자가면역 질환, 국소 외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있잖아요. 증상 나타나기 2주에서 3주 전에 상기도 감염 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성인간호학에서 상기도 감염을 앓고 나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뭐 사구제 신염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 추운 날씨에 오래 노출, 정신적인 스트레스. 벨스팔시 그 안면신경 마비, 입 돌아갔다 이런 말 들어봤죠. 구안와사.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 곳에 그 대고 자지 말아라. 입 돌아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증상은 얼굴 근육이 마비됩니다. 얼굴 근육, 그래서 입이 비뚤어지고 눈이 잘 감기지가 않아요. 이마에 주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뻘겋게 아니면은 이게 굵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의 둔화, 그 다음에 미각이 감소합니다. 혀 전면에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이 그 감소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안면신경에서 나오는 그 신경 그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미각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혀의 마비, 구음장애 이런 것들이 증상이고 그 다음 아파요. 얼굴, 눈, 귀가 아프다. 그 다음 토하는 토끼 눈처럼 생겼다 그래서 토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니까 토끼가 눈을 이제 잘 감지 못하는 걸 따서 이제 토한이라고 하는데 눈을 잘 깜빡이지 못하고 잘 이렇게 그 뭐죠? 이게 감지 못하니까 각막이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각막 궤양도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안면신경,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고요. 치료는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쓰고 혈관 확장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물리치료는 뭐 습열이나 부드러운 마사지, 신경 전기 자극, 운동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씁니다. 혈관 확장제도 쓰고요.
간호중재 중요하죠. 그래서 각막 보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이 감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주입하거나 안연고리를 바르고요. 그다음 밤 동안은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안대를 좀 착용해 주시고요. 선글라스 좀 착용해서 각막을 보호해 주시고요.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세이드, 그다음에 비마약성, 그다음에 얼굴에 더운 김, 또 얼굴 마사지 이런 걸로 페인 컨트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얼굴 운동을 좀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간 뭐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눈썹 올리기, 눈 꼭 감기, 입 오므리기, 휘파람 불기 이런 얼굴 운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이 비뚤어지고 막 침도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침범 받지 않는 쪽으로 음식을 먹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 드시고 나서 충치나 이하선염, 또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서 예, 양치질, 구강간호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환자의 사전 결과가 다음과 같다. 손상이 의심되는 뇌신경은 심플하죠? 자, 눈 깜빡임 반사가 소실되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마 주름 잡기와 휘파람 불기가 안 된다. 오른쪽 얼굴 근육이 힘없이 처진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얼굴이든 뭐 왼쪽 얼굴이든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 힘없이 처졌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안면신경이죠. 자, 안면신경. 자, 안면신경.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 증상 요게 보면은 이렇게 그리면 한쪽 눈이 감기지 않고 또 청각도 이상이 오고 귀 뒤쪽이 아프고 마비된 쪽에 입이 늘어지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마비된 쪽으로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음식 맛이 이상하거나 미각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한쪽 이마에 주름이 안 잡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비된 쪽에 주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증상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났는데 일단 살펴보고 가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일단 안면마비는 뭐예요? 얼굴 표정이요. 얼굴 표정하고 근육 이거 기억하셔요. 얼굴 표정 근육. 그 다음에 혀 전방 3분의 2 미각. 예, 소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각은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면신경의 한 그 저기 분지가 고삭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혀신경하고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미각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증상은 편측성입니다, 여러분. 편측성, 양측성 아니에요. 편측성. 편측성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눈이 안 다치거나 또 느리게 다친다는 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각막 반사 소실, 침 흘리는 거요.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치료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치료 말씀드렸는데 주로 국시는 이제 이게 증상에 관한 것이 낫습니다. 자, 얼굴 마비, 구안화사. 자, 이거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얼굴 표정과 관련이 있고 이 뭐 이렇게 주름 만드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 안면신경 마비 시 증상으로 오른 거 뭐라 그랬죠? 오른쪽은 그럼 마비된 쪽에 입이 처져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처지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입이 문제가 생기고 또 오른쪽 이마 주름 짖지 못해요. 오른쪽 눈이 감기지 않겠죠. 예, 답이 예, 4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비순수름이 뚜렷해진다는 건 아니죠. 비수는 여기 코비자하고 입술순자 여기 주름인데 이게 뚜렷해지지 않겠죠. 마비됐으니까요. 자, 마비된 쪽에는 주름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마비된 쪽에는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눈이 잘 감기지 않고 각막이 건조. 벌써 각막 건조. 안면 마비죠. 그 다음에 혀 전면 3분의 2 감각 감소. 예, 그 다음 얼굴의 감각이 둔화. 자, 이거 뭐예요? 벨스팔시. 안면 저기 마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답이 뭐겠습니까? 예상되는 질환은 안면신경 마비. 이렇게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거 풀 수 있겠죠? 자, 안면신경 제7번 뇌신경 예, 손상이 돼가지고 안면의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마비된 쪽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각과도 관련이 있다. 눈이 감기지 않는다. 요거 좀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뇌신경 중에서 제5번 뇌신경이 3차 신경에 관한 질환이 3차 신경통이거든요. 요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요. 자, 3차 신경통은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잖아요. 그럼 여기 3차 신경이 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마 쪽에, 그 다음에 이쪽 상악 쪽에, 하악 쪽에 이렇게 가지가 3개라고 그래서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은 3차 신경통, 아프다는 거잖아요. 왜 아플까? 치아, 턱, 손상, 그 다음에 동맥류, 종양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통증 전달하는 통증 민감, 구심성 섬유가 신경근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활동 전에 이런 것들 때문에 3차 신경통이 생긴다라고 보고요. 증상 중요하죠. 증상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눈 아래 안면부, 3차 신경 분지 분포 부위, 그러니까 다 아플 수 있어. 상악, 하악. 편측성입니다. 편측성. 자, 찌르는 듯한 강한 통증입니다. 요거 찌르는 듯한 강한 통증 갑자기 2분 내에 사라지고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근데 언제 아프냐면요. 음식 먹을 때나 입 크게 벌릴 때, 양치 지를 때 아파요. 그러니까 이 3차 신경통 환자들은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양치질 같은 것도 자가가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왜? 이때 아프니까요. 그 다음에 얼굴 만지는 거 완전히 깊입니다. 그래서 얼굴 만지거나 말하기, 저작 깊이, 심한 통증으로 인한 피로, 허탈 상태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차 신경통의 증상 아프다, 무지하게 아프다. 거기 손 못 대게 해요, 얼굴에. 자, 그런 거 먹을 때 아프다, 양치질할 때 아프다, 입 크게 벌릴 때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편측성이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약물 치료로 테그레톨, 페니토인 뭐 이런 약들 항경련제를 쓰거든요. 뭐 때문에? 신경 전는 말단의 전도를 감소시켜서 페인 컨트롤 한단 말이죠. 자, 경련제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요법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선으로 3차 신경 압박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간호중재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증상을 알았다라면 일단 페인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데 찬바람 더위 피하기, 그 다음에 안 아플 때 개인위생 수행하고요.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피하세요.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그 다음에 찬바람 더위 피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일상적 활동은 그래도 유지하도록 하세요. 아파서 꼼짝 안 하려고 하지만 일상적 활동을 유지를 권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마약성 진통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못 드시니까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고단백 고칼로리예요. 고단백 고칼려. 자, 고단백 고칼로리. 씹기 쉬운 음식, 죽 같은 거 이런 거 드리세요. 왜냐면 지금 먹을 때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단백 고칼로리, 씹기 쉬운 음식. 자, 그 다음에 불안감 감소, 방문객 제한, 보조적 의사소통법 이런 걸 지지해 주시고, 만약에 오피를 하신다면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해서 충치를 예방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을 씹을 때는 건강한 안면 쪽으로 씹도록 하고 전기 면도기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괜히 칼날로 된 거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겠죠. 더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 오피 후에 구강간호 마우스 케어 요거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치아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치아나 턱에 손상이 있을 때 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3차 신경통 아픕니다. 찬 거, 뜨거운 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호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문제를 풀어보면 3차 신경통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뭐 있었죠? 찬 거, 뜨거운 거, 또 뭐 먹을 때는 그 신경통 없는 쪽으로, 또 운동은 그냥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단백 고칼, 그다음 죽 같은 거, 씹기 쉬운 거 이런 거 드리도록 하고요. 구강간호 잘해주라 그랬어요. 이제 구강간호 금지 아니죠? 고칼로리죠. 뜨거운 음식을 피하도록 한다. 요게 답일 거고요. 실내 온도는 그러니까 너무 뜨겁거나 차게 하면 안 된다. 운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운동을 유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봐도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답가지를 O인지 X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변형하고 저렇게 변형해도 개념을 안다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차 신경통 환자의 시기와 관련된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뜨거운 거, 찬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에 고단백, 고칼로리. 그 다음에 뭐예요? 죽, 씹기 쉬운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신경통 없는 쪽. 이런 쪽 드리라고 했잖아요. 자, 저단백 아니죠. 고단백이죠. 예. 그 다음에 음식은 뜨겁게 데워서 아니죠. 근데 통증 시 얼음 섞인 찬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고섬유식을 많이 씹어야 될 거잖아. 건더기가 많으니까. 그죠? 아니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손상받지 않은 쪽으로 씹도록 한다. 되셨죠? 이거 문제 좀 헷갈립니까? 예. 손상받지 않은 쪽으로 씹도록 한다. 이해 다 되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이제 그 발작에 관한 건데, 주로 이제 발작할 때 너희들 어떻게 해줄 거니?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발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 발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예요? 토닉 클로닉. 뭐예요? 긴장성 간대성 발작, 대발작을 말하죠. 그죠? 보통 이제 강직이 있다가 이렇게 떨림이 오는 그런 대발작을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발작에 관한 것은 좀 두셔야 됩니다. 자, 뇌전증의 정의는 뭐냐면은 여기 뇌신경세포의 정기적 방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뇌신경세포의 정기적 방전. 그래서 시저는 경련 발작의 단발성, 에필lep시는 뭐예요? 만성적 잠재 원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걸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은 간질의 50%가 뇌전증의 50%가 확실치 않아요. 그 다음에 선천성 기억이나 외상, 뇌종양,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항경련제를 계속 투여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증상은 감각도 이상할 수 있고 운동장애, 의식장애, 성격장애, 의식상실, 시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뭘로 할까요? 예, 그 경련 조절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경련제, 테그레톨 있죠? 카바마제핀, 페노바비탈, 이런 데파코트, 자, 이런 약들이 항경련제입니다. 그리고 급성으로 간질이, 그러니까 에필lep시가 이렇게 시저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세데이션을 시키게 되죠. 로라제팜, 아티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저기 바륨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페니토인 같은 거를 계속 투여할 수 있거든요. 딜란틴. 자, 대발작 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부작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부작용. 소화기 장애, 피부 발진, 구강염, 그 다음에 잇몸 과잉 증식, 골수어갑, 무과립 세포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많이 생기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예전에 국시에 이 페니토인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무과립 세포증을 묻는 문제가 났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이제 무과립 세포증은 뭡니까? 우리 백혈구에 과립구, 무과립구 있잖아요. 백혈구의 과립구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잖아요. 그래서 무과립 세포증 하면 보통은 호중구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한 1000 이상은 돼야죠. 1800에서 7000? WBC 한 40에서 70%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무과립 세포증 환자들 진짜 호중구가 0인 환자도 있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백혈구는 지금 우리 몸에 감염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혈구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이 굉장히 취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이 상기도 감염이나 잇몸에 자꾸 염증이 생긴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열이 나겠죠. 무과립 세포증의 증상이 열이거든요. 고열. 그러니까 열이 난다 그러면 빨리 노티해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드 이펙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페리토일을 드시고 있는 분이 열이 난다. 구강 내 염증이 있다. 인후염이 있다. 이거면 무과립 세포증. 떠올리세요? 아시겠죠? 무과립 세포증.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 수술적 중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적 치료, 적당한 휴식, 운동, 생활 양식에 대한 교육할 수 있고 간호는 뭐 할 거냐면은 일단 뇌조직 관리 유지요. 시저는 환자들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기도 확보. 그 다음에 피부색이 바뀔 경우는 발작 동안 O2 주고 그 다음에 약물 계속 드실 거잖아요. 항경련제.
치료적 혈중 농도 부작용 모니터링. 바로 이런 게 물과립 세포증이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 모니터링 하시고요. 사실 뇌전증의 간호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손상 방지예요. 다치는 거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고 침대는 낮게 하고 사이드 레일에 푹신한 거 대줘요. 그 다음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그리고 억지대 묶지 마세요. 단단한 옷 풀어주기. 요거 기억해 주세요. 단단한 옷 풀어주기. 느슨하게 해주기.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발작 동안 어떤 물건도 입에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 깨물을까봐, 텅바이트 있을까봐 막 입에다가 막 발작할 때 뭘 넣어주려고 하시는데 발작하는 동안은 넣지 마시라고요. 아무것도. 자, 그 다음에 치기, 흡인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 발작 중에는 환자 곁에 있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극이 되는 특정 스트레스는 피해 주시고요. 환자 교육은 페노바비탈이나 페니토인 투여 시 비타민 D, 엽산이 결핍될 수 있으니까 흰 치즈, 바나나, 감자, 오렌지 주스, 푸른콩 이런 것들을 섭취하도록 해주시고 테그레톨을 만약에 드신다 하면 자몽 주스를 같이 먹지 않도록. 왜냐하면 약물 대사를 저해해서 혈중 온도를 높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물을 또 아주 급하게 또 스탑하잖아요. 그러면 재발된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스탑하지 않도록, 임의대로 스탑하지 않도록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충분한 영양, 그다음 적당한 운동, 휴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에필lep시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이디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뇌전증은 여러분 발작이 일어났을 때 손상 방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약물 농도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 부작용 어세스먼트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무과립 세포증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긴장성 간대성 이건 뭐예요? 이거는 대발작이라는 얘기예요. 뇌전증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거. 좌위 측이라고 그랬어요. 인공호흡이요? 아니죠. 자, 억제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만리톨은 우리 ICP 상승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이게 답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식후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신다.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한다. 이게 답이겠죠. 스트레스도 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명은 약간 어둡게. 그 다음에 뭐 에필lep시에 따라서 다니던 직장이나 학업을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대상자가 긴장간대, 대발작입니다. 긴장간대. 발작 중일 때 우선적인 중재는 뭐겠습니까? 팔을 붙잡아 줄까요? 우리 억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앙화이 하지 말고 측이 부축해서 지금 시저 하는데 아니에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손수건을 넣어줄까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 주위에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긴장성 간대성 발작은 뭡니까? 발작 중에 대발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발작을 다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예요? 환자 억제하지 말고 입에 발작하는 동안 뭐 주지 말고 환자 곁에 있어 주고 물론 나중에 기록도 다 하셔야 되겠죠. 그 양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약물 이제 하고 나서 복용시켜야 되는데 복용 시 이제 약물 그 혈중 농도 그다음 페니토인 같은 거는 뭐예요? 무과립 세포증 그러니까 열이나 아니면 뭐 구강 내 감염이라던가 인후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잘 어세스먼트 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손상을 가보도록 할게요. 척수 손상. 척수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여기 뇌가 있고 여기 척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척추가 아니고요. 척수입니다. 자, 그래서 경수가 있을 거고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 경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경추는 7개지만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부터 스타트하기 때문에 경수는 8개가 되고 흉수는 똑같아요. 12개, 요수는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스파이널 코드라고 합니다. 스파이널 코드. 그래서 여기서는 가끔 어떤 문제가 나냐면은 그러니까 어디 손상됐을 때 무슨 문제 있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경수 4번 이상의 경추에서는 그러니까 C 1번에서 8번이잖아요. 그러니까 C 4번
1, 2, 3, 4 손상 말하는 거예요. 거기 손상 받았을 때 무슨 문제가 나타나나라는 건데 사실 경신경총 있잖아요. 경신경총에서는 우리 호흡과 관련된 횡격막의 근육의 기능을 좌우하는 신경도 경신경총에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추 손상 시 왜 호흡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경신경총에서 횡격막 근을 관장하는 신경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C4 이상의 어떤 흉추 손상이 있다면 여기 경수 손상도 있다라고 보고 호흡을 포함한 모든 기능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흉추 1번에서 12번까지 있잖아요. 근데 반절까지 하면은 몸통을 포함한 그 이하, 자, 몸통을 포함한 그 이하 기능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상지준 팔은 근데 사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7번에서 12번 있잖아요. 거기는 허리 이하의 운동, 여기가 없어지고요. 요추 있잖아요. 요추. 여기서는 다리, 여기 허리 있고 여기 다리잖아요. 자, 여기가 손상이 온다면은 다리, 그 다음에 배변, 배뇨 기능 상실.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있으면은 여기 다리, 배변, 배뇨 기능 상실. 그래서 척수 손상이 있으면 즉각적인 처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선열 유지하는 거 똑바로. 그래서 경추 부목, 머리 고정대. 그러니까 외상 현장에서 119 오면은 이거 뭐죠? 네 칼라부터 먼저 해줘요. 필라델피아 칼라 있죠? 자, 이런 거, 필라델피아 브레이스 같은 거, 이런 걸로 경추를 우선 딱 고정해 줍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업어서 옮기거나 무리하게 이동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더 흔들리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아라. 자, 기도 관리해 주셔라. 이제 이런 거 치료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척추 손상의 간호 중재를 보면 첫 번째 호흡 유지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 유지죠. 그래서 상부의 척수 손상 환자의 경우 아까 뭐라 그랬죠? 경수에서 C 1, 2, 3, 4 손상이 있을 경우는 호흡 보라 그래서 다 호흡과 모든 기능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호흡 관찰과 기도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 삭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습해 주고 충분한 수분 필요시마다 석션 가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흉부 몰리요법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래 배출하려고 해주는 거잖아. 본인이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감염을 방지한다던가 폐의 분비물 배출을 위해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손상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예요? ROM 운동 시켜주고 이거 뭐 때문에요? 경축 예방, 사지 힘과 운동성 증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 활동도 권장해야 돼. 왜냐면은 골다공증이나 결석, 스톤 같은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전선 정맥염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방된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거 있죠.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 스타킹 착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척수 손상이 있어서 이렇게 마비돼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와상, 베드리든 환자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욕창 같은 거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마다 환자의 포지션 체인지를 하는데 통나무 굴리기법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욕창이 있는지 없는지 사정해 주시고 피부 청결 이거는 뭐 우리가 쏘아 생길 때 하는 중재잖아. 건조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척수 다쳐서 딱딱딱딱합니다. 하드보드요. 딱딱한 침대. 그리고 등과 목 똑바로 유지하는 거. 신체 선열 유지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배뇨 증진하고 요정체 예방하셔야 되잖아. 아까 뭐라 그랬죠? 요추 손상 이하에는 다리 문제나 아니면 배뇨 배변 문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리카데타 이런 것들을 인서션 할 수 있고 긴장성 방광 손상 예방 위해서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오랫동안 하지 말고 감염이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가능한 빨리 리무브하고 그리고 배뇨 반사가 있을 때 방광 부위 타진해서 배뇨 잔뇨 검사 해주시고 그다음에 낮 동안은 수분을 2시간마다 제공하고 30분 후에 방광 부위 눌러가지고 배뇨감을 증진시켜서 배뇨 반사 훈련을 하고 밤 동안은 뭐예요? 실금이나 유전체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요. 자기 전에 수분 섭취 제한해라. 그러니까 지금 척수 손상 환자들 수분 섭취 제한 아니에요. 충분한 수분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 밤에 실금이나 유전체 방지 위해서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 제한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변비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식사 같은 거는 고열량, 고단백, 고섬유식이
그 다음에 글리세린 좌약 이런 거에 배변 촉진. 그리고 가능한 좌위 앉아서 대변 보는 게 잘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숙여서 복부 내압 상승시켜서 배변 시도.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예, 복부 내압 상승시켜 배변 시도하라는 거. 자, 욕창 생기지 않도록 침대 내에서 잦은 체위 변경.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도요. 15분마다 몸을 들어 올려서 피부 손상 예방. 그리고 손상 후에 2, 3주 후에 강직이 올 수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걸 미리 교육해 주시고. 또 강직 시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체인지나 이럴 때 또 왜 휠체어로 뭐 이동하거나 이럴 때도 천천히. 그 다음 천천히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관절 ROM 엑서사이즈. 너무 덥거나 찬 온도 피해 주시고요. 근육 이완제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 환자 간호중재 이렇게 살펴봤고요. 척수 손상에서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좀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에 대해서 좀 보고 갈게요. 그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은 자율신경 하면 교감하고 부교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사가 부전 뭐예요? 제대로 반사가 되지 않는다. 과반사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에머전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뇌출혈 뭐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카데타가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다쳤네요. 여기 보통 흉추가 왜 12번째까지 있잖아요. 근데 6번 기억하세요. 6번. 그러니까 경수 1, 2, 3, 4, 5, 6, 7, 8, 9, 10, 11, 10인데 흉추 6번 이상 요 윗부분에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시네요. 마비가 왔고. 그래서 이제 폴리를 하고 있을 건데 이제 폴리를 검사하고 와서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방광이 꽉 차겠죠. 꽉 차가지고 이제 이게 자극이 될 겁니다. 자극이 되면 방광이 딱 팽만이 돼가지고 자극이 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척수로 신경 자극을 보내는 거예요. 척수로 여기 신경 자극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극이 흉수 여기 6번에 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 여러분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어떻게 BP 올라가잖아. 그죠? 예,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여기 노아에프네프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하고 복부 혈관 이런 것들이 수축이 돼가지고 뭐예요? 바스 컨트릭션 돼가지고 뭐예요? BP가 올라가겠죠. 하이퍼텐전이 나타나겠죠. 예, BP가 나타날 겁니다. BP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지? 경동맥 대동맥쿵, 그 다음에 경동맥통 이런 데에 있는 바로 리셉터에서 BP가 올라간 걸 알게 되죠. 리딩을 하게 돼가지고 이걸 뇌로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뇌로 보내가지고 근데 이제 뇌는 이거를 받고 야 BP가 너무 올라갔어. 좀 내려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두 가지 기전으로 이제 컴다운 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교감, 그러니까 미주신경을 통해서 심장 박동을 좀 낮춰. 이래가지고 이제 BP를 낮추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척수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혈관 좀 확장시켜 이래요. 여기 혈관 좀 확장시켜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손상이 됐잖아요. 밑으로는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쪽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축하게 되는 거죠. 위쪽만. 그래서 손상 부위 아래에서 발생한 여기 손상 부위 아래에서 발생한 이런 혈관 수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뭐냐?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BP가 올라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얼굴이 막 땀이 이렇게 나요. 그 머리가 아파요. 헤데이크. 땀이 굉장히 나고요. 붉어져 여기 완전히 이쪽에 위가 다 그냥 뭐예요? 붉어지고 막 땀을 많이 흘리고 막 머리가 아파요. BP는 엄청 올라가요. 막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안절부절 못하고 막 소름도 돋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앉혀놓는 게 좋고 BP 재고 BP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BP를 빨리 떨어뜨리는 거 되게 중요하고 진짜 BP를 2분에서 5분 간격으로 계속 체크하라고 돼 있어요. 예, 돼 있고 그 다음에 폴리 그거 잘 드레네이지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혹시나 대변이 또 꽉 차 있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에 관한 거 여러분이 꼭 좀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이상? 자, T, 흉 6번 이상의 손상이 됐을 때 대뇌에서 교감신경의 통제가 불능돼서 나타나는 거다. 자, 원인은 방광에 소변이 가득한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폴리카데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염, 방광염 이것도 굉장히 원인이 돼요. 그다음 변비도 굉장히 똥찬 거 되게 원인이 돼요. 복부수술, 욕창, 혈관염, 폐경색, 저혈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율신경 반사부전증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방광에 소변이 가득한 경우 그 다음에 변비 증상은 심한 고혈압이에요. 시스톨이 막 200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박동성 두통이요. 그 다음에 맥박은 서맥이요. 땀 엄청 납니다. 보이는 것도 막 안 보여요. 복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척수 손상 아래는 예, 냉감 차요. 여기는 차요. 여기는 막 화끈거리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여기는 찹니다. 그 다음에 창백하고 예, 소름이 끼쳐요.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증상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응급관리는 뭐냐면 원인을 찾아서 이를테면 이 환자는 지금 폴리가 막혔었잖아요. 그럼 폴리를 빨리 풀어줘야죠.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찬 경우가 가장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이 파울러스 포지션이요. 요거. BP 2에서 5분마다. 그 다음 바로 노티파이. 그 다음에 도뇨관이 막혔거나 꼬였는지 보고 방광팩만 시 도뇨관 삽입하고. 만약에 폴리가 꽂혀 있으면 그게 막혔거나 꼬였는지 보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빨리 도뇨관 삽입하고. 그 다음에 배변이 또 찼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에너마에서 좀 없어지고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요. 너무 찬 기온이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혈압 주기적으로 측정해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처방된 항고혈압제 이런 거 좀 투여해달라는 거 있습니다. 자, 요거 자율신경 반사부전증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외상으로 경추 3, 4번 손상, 이거 이제 호흡 떠올려야죠.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한 사전 결과는 뭡니까? 예, 호흡 부전이겠죠. 자, 호흡 부전. 그다음 경부에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낙상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간호 중재. 자, 뭐겠습니까? 예, 요거 손상 부위 고정 이렇게 되겠죠. 손상 부위 고정. 자, 경추 3번 수준의 척수 손상을 받은 환자 우선적인 중대 뭐라 그랬죠? 호흡이라 그랬어요. 자, 기도 유지. 자, 경추 3, 4번 이상 손상, 예, 호흡 유지, 기도 유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호흡 유지, 기도 유지. 자, 그 다음에 경추 손상 환자 이동 시 주의사항. 이동 시 주의사항 뭐 할까요? 목 고정입니다. 목 고정. 그 다음에 흉추 4, 5번 손상을 갑자기 심한 두통. 그 다음에 안면 홍조, 서맥, 수축기압 250, 폴리 시간당 10이랍니다. 완전히 소변 안 나오고 있죠. 자, 이거 뭐겠어요?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 묻는 문제예요. 뭐 할까요? 예, 도뇨관의 개방성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소변 찬 것이 가장 원인이 많다고 그랬잖아.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이. 그러니까 폴리 지금 여기 유치도뇨관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어디 막힌 건 아닌지 이런 거 좀 잘 확인해라. 이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흉추 6번. 그러니까 흉추 4, 5번이니까 6번 이상인 거잖아. 그죠? 자, 6번. 흉추 6번 척수 손상 환자가 수축기혈압 300, 서맥. 자, 수축기혈압 올라가고 서맥, 안면 홍조, 심한 두통, 비충혈, 호소하고 하지 창백, 간호중재로 적절한 거. 이것도 뭐예요?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 묻는 문제잖아요. 뭐 할까요? 답이? 예, 도뇨관이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자,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 아시겠죠?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 증상이요. 심한 두통. 그다음 뭐예요? 땀 흘리는 거. 그리고 붉게 막 뭐 홍조, 안면 홍조. 시스톨이 올라가고 서맥 나타나고 그 대신 하지는 냉감, 차집니다. 폴리, 방광창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폴리 어디 막혔는지 이런 거 잘 확인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길랑발의 증후군에 관한 건데요. 길랑발의 증후군은 사실 가장 우선적인 간호가 호흡 유지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기억해 주시고, 자, 길랑발에는 말초신경과 뇌신경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급성 염증성 질환이다. 다발성 신경염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운동 허약하고 마비가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우리 뉴런에서 수초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탈락돼 가지고 이제 뭐 손상을 받아 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절, 특히 말초신경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 탈수초화 기억해 주셔요. 자, 수초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음, 음. 자, 탈수초와 그다음에 증상 상행성 대칭성의 아까 상행성 길랑발의 상행성 대칭성 근육 약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근 위축을 동반하지 않는 이완성 마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부건 반사 감소, 호흡 부전, 장과 방광의 조절 상실. 그다음에 안면 마비, 연화곤란, 복시 언어곤란. 그다음에 감각신경도 침범합니다. 자율신경 기능도 침범합니다. 자, 길랑발에 뇌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다 침범합니다. 길랑발에 자, 상행성 대칭성 근약화, 뇌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다 침범합니다. 치료의 간호는 호흡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간호이다. 그리고 혈장분리 교환술이나 면역 글로불린 정맥주사, 영양상태, 경관 영양 TPN 할 수 있겠고 운동 능력 유지해 주시고 페인 컨트롤, 의사소통 증진 간호 이런 것들이 길랑발의 증후군의 간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길랑발의 상행성, 대칭성. 자, 길랑발의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 뭐였죠? 상행성 마비, 반사 감소라고 그랬어. 그죠? 자, 상행성 마비가 진행되고 있는 길랑발의 증후군 환자의 간호 방법 뭐죠? 호흡 기능 유지. 답이 되겠죠? 상행성 마비, 길랑발의 상행성 마비, 길랑발의 증후군 환자 간호 방법은 뭐냐? 예, 호흡 기능 유지. 자, 길랑발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호흡 기능 기억하세요. 자, 호흡 기능. 그다음 상행성 마비라는 거 호흡 기능, 길랑발의 호흡 기능, 길랑발의 호흡 기능, 상행성 마비.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증 근무력증에 관한 거거든요. 자, 중증 근무력증은 자, 보세요. 수의근을 침범하는 만성신경근성 자가면역질환, 수의근 침범, 자, 중증 근무력증. 자, 근육이 되게 약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수의근 골격근이잖아요. 그죠? 골격근을 침범하는 자가면역질환. 자, 이 원인이 뭐냐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예요. 자, 우리가 왜 신경 전달할 때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지? 이거 뭐 다른 뉴런 여기가 뉴런이에요. 뉴런. 이게 뉴런이고 그다음에 여기 시냅스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다른 뉴런이나 아니면은 효과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쪽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 수용체가 있어 가지고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붙어서 이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고 이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이런 기전이잖아. 간단히 말하면요. 그런데 여기 수용체에 그만 항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붙을 아세틸콜린이 없어지겠죠. 그럼 근육 수축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약화가 오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골격근의 약화, 수의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골격근의 약화가 증상이고 아까 길랑발에는 상행성이었어요. 길랑발의 상행성. 중증 근무력증은요. 하행성이에요. 하행성. 하행성.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하면 회복됩니다. 초기 증상은 뭐냐면요. 눈꺼풀이 내려가요. 그다음 복시, 안구진탕 이런 거예요. 얼굴부터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안면 근육을 침범해서 무표정한 얼굴이나 안검 하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눈꺼풀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자, 요게 나타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중증 근무력증. 그리고 후두나 인두 근육을 침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는 거나 씹는 거나 삼키는 거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흡인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가 합병증이 생길 거고 중증 근무력증도 결국 사망하는 건 호흡기가 합병증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길랑발에도 그랬고. 자, 감각, 근데 길랑발에는 왜 여러 가지 다 문제 있었잖아요. 뭐 뇌신경, 감각, 자율신경 다 문제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는 중증 근무력증은 감각 상실은 없어요. 반사도 정상이에요. 근 위축도 드물어요. 그 대신 힘이 없어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근력은 또 아침에 가장 강합니다. 이거 중증 근무력증. 자, 이때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검사 이런 거 할 수 있고 텐실론 검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텐실론은 뭐냐면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예요.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자, 여기서 아세틸콜린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럼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여기서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으면은 쓰고 남은 거 이쪽으로 붙고 정상적일 때 이때 쓰고 남은 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가 이거를 이렇게 없애줘요. 근데 텐실론은 뭡니까? 이 분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왜? 지금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자 이걸 주잖아요. 중증 근무력증한테 이걸 주잖아. IV 하면은 진짜 말도 못하던 사람이 말을 막 잘하고 또 눈꺼풀이 막 내려가 있던 환자가 눈꺼풀이 확 올라가요. 30초 이내에 근육 허약 증상이 눈이 띄게 회복되는 거. 그게 뭐냐? 텐실론 검사. 그러니까 텐실론 검사에서 포지티브이면 중증 근무력증이에요. 자, 중증 근무력증 텐실론. 중증 근무력증 텐실론. 텐실론은 무슨 약? 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자, 그 다음에 CT 같은 걸로 찍을 수 있는데 흉선종이나 흉선의 과증식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세틸콜린 여기 수용체에 항체가 생겨서 많이 못 들어가는 거니까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스테로이드, 뭐 이뮤란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혈장 교환술도 할 수 있어요. 혈액에서 일시적으로 항체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흉선도 절제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흉선이 보통 없어지는 거잖아. 성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이 환자들은 흉선이 굉장히 뭐 투머가 생기거나 아니면 되게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환자들은 이제 흉선을 떼내는 그런 수술도 할 수 있겠죠. 자, 간호는 뭐예요? 콜린성 위기하고 근무력성 위기 증상을 알고 의사에게 알릴 것을 교육하고요. 피로 감소해 주세요. 추위와 감염 노출 예방해 주시고요. 피로감 느끼기 전에 휴식 취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두하고 인두 근육 침범하면 흡인 가능성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흡인 방지해 주시고요. 침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손수건을 휴대해서 침을 흘리는 거 이렇게 닦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은 여러분 수의근, 골격근이죠. 자가면역 질환, 하행성, 요거는 근육만 약해지는 거.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호흡기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텐실론 검사 포지티브입니다. 자, 그리고 간호, 콜린성 위기하고 근무력성 위기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감염 노출 예방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무력성 위기와 콜린성 위기 있거든요. 근무력성 위기하고 콜린성 위기가 있는데 근무력성 위기는 뭐예요? 약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근육이 너무너무 심하게 허약해지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약물 복용하지 않았거나 용량 부족, 스트레스, 감염 이럴 때 근무력성 위기가 온다. 증상은 호흡 맥박 증가하고 창백한 피부, 텐실론 검사 요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력이 강화되는 걸 보여줘요. 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호흡 기능 부전, 호흡기 감염 이런 걸로 돌아가실 수 있고 치료는 뭐예요?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텐실론 같은 거,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그 다음에 호흡지지, 악화, 호흡지지 해주시고 또 호흡 악화인자 제거, 아니면 근무력성 위기 악화인자 제거 이런 것들이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린성 위기는 뭡니까? 이거는 콜린 분해 효소 치료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복용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기능이 증진돼가지고 생기는 거가 콜린성 위기입니다. 이때 이제 섬액이나 오심구토, 연화, 구음장애, 동공수축, 안면 근육 부전, 발한, 타핵, 눈물, 분비물 증가, 뭐 설사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텐실론 검사를 하면은 근력 약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이때 치료제는 아트로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안검하수와 근력 약화로 계단을 오를 수 없는 대상자의 중증 근무력증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었죠. 텐실론 검사. 텐실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추간판 내 수액이 섭유를 뚫고 나와서 탈출이 그 신경을 자극하는 증상이다. 자, 원인은 뭐 특히 TA 같은 게 많이 원인이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나 뒤틀리거나 과다 굴곡됐을 때 무거운 물건 들 때 반드시 무릎을 구부리고 해야죠. 뚱뚱한 거, 비만, 흡연, 노화, 나쁜 자세, 굽 높은 구두 이런 게 다 원인이 돼요. 그래서 증상은 요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하부 요통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허리 아픈 거는 어떨 때 더 아픈 줄 아세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침하고 재채기 할 때요. 그리고요, 이 환자들은 앉아 있으면 더 심해요. 그 침범된 등과 하지에 압통이 있습니다. 그다음 감각장애가 올 거고요. 무각막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부건 반사 감소합니다. 하지 방사통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 배굴하잖아요. 도지 플렉션 하면 아파요. 자, 그래서 이 증상들 하지 방사통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하지 방사통, 심부건 반사 감소, 하지 방사통. 검사하는 게 시험에 가끔 났거든요. 그래서 하지 직거상 검사 있죠? 이거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하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뒤에 그림이 제가 좀 넣었는데 똑바로 누워서 무릎 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지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보통 정상인 경우는 70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디스크 있잖아요. 그러면 60도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척수 조영술, CT, MRI, 뭐 근전도 검사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하게 되겠죠. 자, 치료는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하겠죠. 약물 치료, 그리고 안정, 그 다음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효과가 없을 때 오피를 하겠죠. 외과적 중재. 그래서 이제 페인 컨트롤 하기 위해서 근육 이완제, 엔세이드 이런 거 쓸 수 있고 이제 수술을 좀 이렇게 외과적 중재로 2주간 했는데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경피적 레이저 추간판 감압술이라던가 또 뭐 화학적 수액 용해술이라던가 추간판 절제술, 척추근 절제술 뭐 이런 것들을 오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호 볼까요? 우리가 이제 허리를 좀 덜 아프게 하는 간호 중요해요. 목과 허리를 너무 과다하게 굽히지 말고 너무 과다하게 제끼지 말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경우는 무릎을 구부리라는 거. 허리 구부리지 말고 무릎 구부려라. 무릎 구부려라. 그 다음에 서서 일할 때는 한쪽 다리를 발판에 올려라. 목이나 어깨, 어깨 복근 강화 운동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침뇨는 단단한 걸 사용해라. 올바른 체위를 해라. 그 다음에 요게 윌리엄 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그림이거든요. 요렇게 누워가지고 무릎 아래에다 베개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자, 허리는 좀 바르게 했습니다. 그죠? 하부 등, 이 자세가 뭐냐면 여기 등 근육을 좀 이완시켜요. 그래서 신경근에 대한 압력을 제거하는 자세가 바로 윌리엄스 체이예요. 요 체위거든요. 보세요.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똑바로 돼 있고 무릎 아래에다가 베개 같은 걸 넣었어요. 자, 그래서 앙화잇이 다리 아래에 베개를 넣는 체이다. 자, 윌리엄 체이. 자, 이거 뭐예요? 대상자가 자율신경에 대한 긴장을 감소시키게 통증이 있는 다리를 굴곡시켜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고 영향받지 않은 쪽으로 눕는 체이가 뭐다? 이게 바로 윌리엄 체이예요. 윌리엄스 포지션. 그 다음에 운동은 급성 통증이 완화된 이후에 시작을 하시고요. 등척성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냉요법 해주세요. 왜요? 신경치유를 촉진하고 또 통증도 완화시켜줘요. 염증도 완화시켜주고요. 첫 48시간은 얼음주머니 해주시고요. 이후에 온수포요. 그러니까 온수포를 해주면 근육이 이완돼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준다는 효과가 있죠. 식이요법은요. 뚱뚱하면 디스크 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중 조절로 척추의 부담을 감소시켜주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술 후 간호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와서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은 똑바로 누운 채예요.
똑바로 누운 체위, 단단한 침유, 규칙적으로 CMS, 서큘레이션 모터 센서리 사정해 주시고 침상머리 높이지 않고 평평하게 낮은 베개 쓰시고 평평. 자, 평평하게. 그 다음에 2시간에서 4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 하는데 무슨 법? 통나무 굴리기법. 의자에 비스듬히 앉는 자세는 피해 주시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인 컨트롤은 필요시 마약성 진통제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은요. 침상 안정을 4일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서서히 걷기 운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에 2, 3회는 2, 30분씩 걷기.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타기. 이런 거 운동을 좀 권장해 주세요. 실내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좀 좋아요. 왜냐하면 허리 근육 강화 이런 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조개 하잖아요. 브레이스나 콜셋 이런 거 하는 거는 침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착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보조개 사용해서 증상이 완화되면 제거. 3개월 이상 쓰지 마세요. 오랫동안 쓰지 말라는 거. 요즘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허리에 부담 없는 자세, 또 단단한 뭐죠? 매트리스. 자, 요거.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포지션 체인지 통나무 굴리기. 이런 거 기억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추 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보조기를 적용하는 목적은 요추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보조기 하는 거 너무 오래 3개월 이상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3개월 이상 하지 말고 보조기 차고 침대 밖으로 나와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요통을 호소한다. 간호중재로 옳은 거. 그러니까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해서 수술은 아니네요. 그죠?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요통을 호소한다. 간호중재로 옳은 거. 규칙적으로 보기를 취해준다? 아니죠. 바로 눕는 자세가 좋다고 그랬어요. 바로 눕더라도 또 뭐야 이거. 무릎 아래 베개를 넣어준다던가. 변기 사용 시 환자를 들어 올려서요. 아니죠. 또 베개를 무릎 밑에 넣어 허리를 평평하게 해주는 거. 요게 답이 되겠죠. 자, 앙화에 아니고요. 허리 아래에 베개 넣는 게 아니죠. 무릎 아래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급성 요통 시에는 침상머리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얕은 베개로 아주 평평한 자세, 이 자세가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척추 추간판 탈출증 검사하는 방법 뭐였죠? 하지 직거상 검사요. 하지 직거상 검사. SLRT라고 하죠. 그죠?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징 테스트. SLRT. 라세크 검사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눕혀놓고 이제 다리 이렇게 올리는 거죠. 발 잡고 여기 무릎 아래 잡고 해서 올리면 보통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올리면 여기 끝까지 올리면 90도일 거 아닙니까? 90도. 여기까지 올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노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한 20도만 올려도 아야아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70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보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60도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L 할 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한번 그림 제시하고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수막염에 관한 문제가 나는데요. 자, 뇌수막염은 말 그대로 뇌 수막에 염증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 수막이나 뇌와 척수에 있는 막의 염증이라는 거예요. 꼭 뇌만 생기는 건 아니죠. 척수에 생길 수 있는 거죠. 지주막과 연막에 잘 생긴다라는 거 있고, 원인은 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통 세균성 수막염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대표 여러 가지 균들이 다 원인이 되는데 폐렴구균하고 수막구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원인이 돼요. 연쇄상 폐렴구균, 수막구균, 그다음에 진균, 곰팡이균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요. 우리 수막염 환자들 머리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리고 열나요. 그다음에 뭐냐면 뇌막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막 자극 증상이 뭐냐면 목 경직, 넥 스티프니스, 그다음 뭐예요? 커니그 브루진스키 포지티브. 요게 이제 그 내막 자극 증상인데, 그래서 우리 내막염 환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 피부가 뜨고 맥박이 빨라지고 목에 경직.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 엄청 아프면서 막 열 뜨면서 목이 뻣뻣해. 그럼 뇌수막염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의식 상태 변화도 올 수 있고요. 이제 깔아진단 말이죠. 나우자 보미팅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없어요. 그 다음 포토포비아, 광선공포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선공포증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뇌신경 기능도 부전입니다. 3, 4, 6, 7, 8번. 그 다음에 수막염균, 여기 이제 수막염균 때문에 생기는 수막염일 경우에는 반점이나 발적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자, 수막염균, 수막구균 때문에 생기면 저희가 이제 격리를 해요, 사실은. 예, 이거 저 뇌수막염 격리 필요 없는데요. 만약에 수막구균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예, 격리까지 한다. 자, 뇌막 자극 3증상 요거요. 자, 경북, 강직, 넥 리지디티 아니면 넥 스티프니스 이렇게 되죠. 목이 뻣뻣해가지고 진짜 엄청 아파. 목 들 때나 뭐 돌릴 때 못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를. 그 다음에 커니그하고 브루진스키가 포지티브예요. 자, 커니그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무릎을 90도로 굽혀가지고 이걸 이렇게 쭉 필라고 그러잖아요. 잘 못 펴요. 그리고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피려고 하면 통증이 유발되거나 아니면은 신전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 거죠. 잘 못하는 거죠. 90도로 굽혀가지고 이게 커니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커니그는 이제 여기 N자하고 무릎 떠올려 니가 KNEE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해서 커니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르진스키 부르르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르르르. 자,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까지 같이 올라가요. 예. 엉덩이하고 무릎이 같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부르르르 부르진스키. 자, 목 들어 올리면 여기까지 다 같이 부르르르 들어 올린다. 부르진스키. 자, 커니그 하면은 니 떠올리세요. 니. 자,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피려고 하면은 이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아프거나 잘 펴지 못한다. 이게 커니그 브루진스키. 자, 이겁니다. 그래서 경부 강직 증상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막 증상, 경부 강직 커니그 브루진스키 요거. 그 다음에 검사는 뭘로 해요? 보통은 이거 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당신은 뇌수막염입니다. 이렇게 진단하진 않아요. 뭐 하겠어요? 스파이널 태핑 뇌척수액 검사하겠죠. 그래서 뇌척수액 검사하면 WBC 나오겠죠. 뭐 균이니까요. WBC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당은 내려갈 거예요. 아, 여기 단백질은 올라갑니다. 단백질은 올라가고 포도당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뭐 엑스선 촬영도 할 수 있고 MRI 같은 것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자, 치료는 일단 많은 양의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반코마이신, 많은 양의 항생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씁니다. 삼투성 이뇨제 이런 거 쓰는데 이런 거는 뭐 때문에 뇌부종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증요법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증요법. 열나면 열나는 대로, 뭐 경련하면 경련하는 대로, 뭐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대로 이런 약을 쓸 수가 있겠는데 뭐 경련 시 안티컨벌전트 쓸 거고 헤드액 있으면 아세타미노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VP 션트 왜 그 뇌실에 뭐 물 너무 많이 차 있잖아. 그럼 VP 션트 같은 거 할 수 있겠고. 간호는 배양 결과가 나오고 항생제에 의한 효과가 보일 때까지 23시간 뭐 비말 격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수막염균 같은 경우는 그다음 체온 조절은 해열제를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이죠. 자, 이런 걸로 투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분 균형 유지해 주시고 통증 감소, 그다음에 두통 조절, 머리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좀 피해 주시고 베개를 베지 않은 채로 침대를 약간 높여준 상태. 그다음 목의 경직 때문에 치기로 눕힌 자세. 그 다음에 광선공포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을 어둡게 가능한 조용하게 환경자극 감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위 변경할 때 머리와 목의 강직에 주의해 주시고요. 시저하는지 자주 관찰해 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경부 강직 커니그 브루진스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요 추천자 같이 넣어봤습니다. 검사를 받은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는 뭘까요? 조개 이상 하면 안 되죠.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수분 공급량 늘려야 되죠. 그죠? 그 빠져나간 만큼 우리가 보충해줘야 되겠죠? 검사 부위 마사지 아니에요. 머리 베개 비지 말고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자, 아니죠. 삼투성 이뇨제 이런 거 아니고 마사지 아니고요. 조개 이상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뇌수막염 환자의 내막 자극이 예상 신체 사정 결과 내막 자극 신체 사정 뭐죠? 여기서 신부건 반사 커니그 호만스 롬베르그 마빈스키 뭐겠습니까? 커니그죠. 커니그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무릎 떠올리라 했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베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베개 베지 말고 무릎을 90도로 굽힌 다음에 그걸 피려고 하면은 아프거나 잘 안 펴지거나 커니그.
자, 그 다음에 내막염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취할 간호중재는 뭘까요? 수액을 공급한다. 요추천자를 해서 부종을 감소시킨다.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방을 밝게 유지한다.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한다. 다량의 수분을 공급한다. 뭐겠습니까? 예, 4번이 되겠죠.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한다. 자,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그냥 한 개씩 난 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뇌동맥류 의심된다. 뇌혈관의 상태와 혈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뭐예요? 여기는 뭐 다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뇌혈관 조영술이죠. 그러니까 뇌동맥류 있을 때 가장 정확한 검사가 뇌혈관 조영술이에요. 뇌혈관 조영술 뭐예요? 우리 피모랄 아테리, 대퇴동맥이나 뭐 레디얼 아테리, 뭐 요골동맥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서 총경동맥, 추골동맥 타고 올라가 가지고 조영제 주사하고 이거 이제 흐르는 걸 보고 이제 이미지를 보는 거. 이게 뇌혈관 조영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뇌동맥류, 특히 뇌동맥류는 뇌혈관 조영술이 가장 정확한 검사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알츠하이머 환자 간호하는 가족을 교육하려고 한다. 적절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자, 석양이 내려 어두워져 두려워할 때 일몰 증후군 이런 거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안 되죠. 다양한 자극 제공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고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자주 잊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죠. 이야기 계속 해주셔서 인지력을 좀 상승시켜줘야 되죠. 구체적으로 긴 단어 아니죠. 짧은 문장. 환자가 기억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할 때 함께 있어줄 것을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태도를 좀 취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를 혼내키거나 환자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감적인 접근과 수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주 잃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되풀이해서 알려주시고요. 기억 증진을 위해서 환자가 익숙하고 잘 아는 일에 대해서 회상하도록 하시고요.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 문장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응,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요. 얼굴을 보면서 천천히 대화해 주세요. 천천히 대화해 주세요. 예, 환자와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또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해 주세요.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롬버그 검사에 관한 문제가 났었는데요. 롬버그 검사는 이건 뭐예요? 우리의 평형 기능을 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평형 기능은 뭐예요? 귀의 전정이나 아니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 검사를 하는 거가 뭐다? 롬버그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서서 눈을 감고 균형을 잡았을 때 흔들린다. 롬버그 검사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과 반사 중에서 표재성 반사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표재성 반사하고 신부건 반사가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신부건 반사고, 요게 이제 표재성 반사예요. 그러니까 표재성 반사는 뭐냐면 피부나 점막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반사예요. 피부나 점막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반사. 그래서 표재성 반사는 어떤 때 항진이 되냐면은 파킨슨병과 같은 추체 외로 질환이나 신경증 이런 거가 있을 때 항진이 돼요. 그리고 표재성 반사의 종류에는 거고근 반사, 복부 반사, 각막 반사 이런 것들이 표재성 반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한번 나섰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관해서 이제 총 3개의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파킨슨, 두 번째는 ICP 상승, 뭐 뇌졸중 이런 거 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영상은 그 나머지 기출문제 중요한 거 한번 개념 좀 잡고 문제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여러분이 공부하셨겠지만 요 세 영상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신경계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국시에 합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엔젤이들은 반드시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